고생하셨고요. 일단 이동 교수님께서 지금 한국 사회 전 세계적 위기 6대1이라고 독학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에 기반해서 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응답 하시고 이어서 종합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요. 저는 그 발제자에게 개념 관련해가지고 네.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발제문에서 보면 이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쪽. 예를 들어 29페이지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에 네네네. 자본주의체가 새로운 자유주의 문제를 전면하고 이렇게 네.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33페이지 보면은 새로운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자유주의로 전환. 네네. 그래서 그 자유주의라는 용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발제자께서 생각하시는 자유주의는 그 소셜리즘을 얘기하는 건지 새로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새로운 개념의 사회주의인데 다른 용어를 이제 제가 아직은 발견을 못해서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다른 발표집에는 이제 뭐 커먼즈 사회 이렇게 됐는데 또 그 영어고 또 백기환 선생이 쓰신 노나매기 사회도 있는데 그건 너무 중세적인 잔재가 강해요. 그게 중세시대 농업을 하면서 매기 같이 나누어서 매긴다는 뜻이 있고 그래서 아직 좋은 용어는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존의 사회주의랑 다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 같으면 저는 뭐 진보적이지만은 저한테 누가 너 자유하고 평등 중에 어떤 거 선택하려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자유를 선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자유가 우선이고 참여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태적인 사회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 기후위기 극복은 탈성장, 탈자본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 뭐 코에일부터 여러 학자들이 이제 분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성장, 탈자본을 가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존의 어떤 산업자본주의 틀로 자꾸 자본주의 보지만은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로 그 다음에 또 지대자본주의로 기술봉건제가 또 막 섞이는 양상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기존의 자본주의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러고 이제 마이또란 학자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지금 추세로 간다면 2056년에 자본주의 기업의 평균 이익률이 제로에 놓인다고 봐요. 마이또는 그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어떤 미국은 2056년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및 제3세계는 2064년에 평균 이익률이 제로에 이를 거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는 뭐 자본주의가 망하는 것이 뭐 노동자들의 어떤 뭐 이렇게 그 혁명적인 어떤 저항에 의해서 망한다고 했는데 막스도 자본주의를 망하는 것을 세 가지 이유로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노동자들의 혁명 투쟁, 또 하나는 뭐냐면 생산의 무정부성, 그리고 이제 평균이율이 경향적으로 저하해서 언젠가 제로에 이를 거다. 그러니까 노동자 물론 그 사이에서 뭐 노동자들의 어떤 저항들이 있겠지만은 이윤율이 제로에 이르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존속하지 못하죠. 근데 그런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의 그 기득권의 엘리트들이 이 지대 자본주의로 가고 있고 어떤 기술봉고제로 가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서 이러면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지대 자본주의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 보수 쪽에서도 오히려 상당히 우려해야 되는 것이 지대 사회로 가면은 뭐 지대 자본주의란 저는 형용 모순이라고 보는데 어떤 지대 사회로 가면 자본주의 그냥 무너져요. 마이또 가봉보다 더 심하게.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만들어가고 발전시키는 동력은 뭐냐? 자유주의, 경쟁,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인데 지대 사회로 가면 다 사라져 이 세 가지가. 누가 자기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록펠러, 카네기 이런 사람이 자기가 과감하게 뭐 수백억을 투자해서 이제 대신 돈을 버는 거죠. 망한 사람이 사실은 60% 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또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쟁하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임금이라는 보상으로 받고 또 승진이라는 보상으로 받았는데 그거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대 사회는 또 뭐냐 세습제예요. 세습제. 여태까지는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는 뭐 세습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처럼 그러나 원천적으로 기술자들은 세습이 안 돼요. 기술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대는 그냥 집 물려듯이 물려주면 되니까 이게 또 세습 자본주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어떤 대안의 체제를 만들,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뭐 불평등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진보적 입장에서 우리가 대안의 사회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적 입장에서 봐도 대안의 사회로 가지 않으면 이 세계가 망하게 돼 있어요. 0.00001%의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애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99.99%가 가난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대안의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 대안의 사회는 아직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름은 못 붙이겠다. 아직은. 그러나 기껏 기존에 있는 용어를 쓰는 뭐 사회주의, 커먼즈 사회, 노나매기 이러고 저는 그냥 제가 추진한다면 저는 우리말로 한다면 공감하고 공유하는 사회. 이렇게 저는 제가 만든 용어는 공감, 그러니까 타자의 아픔에 어떤 공감하고 같이 공유하는 사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이렇게 다름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운코드 좀 써준다든지 우리가 네네, 기술적으로. 네,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혼란스러운 지점이 좀 나오는 그렇죠, 거부 반응도 있고. 알갱이 같다 이것도. 아니 이게 이제 외부에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공감하고 공유하는 사회, 커먼즈 사회. 네, 공감하고 공유하는 사회.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계신지요? 이렇게 그 자본 이윤이 계속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평균 이윤이래 경향적 변화가 계속 그렇죠. 이유가 뭔가요? 그게 가장 크죠. 그 이유가 그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10,000원이 지대가 있어요. 올라가서 아니. 이윤이 내려가는 건 그 막스가 말한 평균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이 막 자본론 상관에 나오는 건데 뭐냐면 이제 제가 10,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빵을 산다 그러면 빵을 10개를 만든다면 그 밀가루라든지 이스트라든지 계란, 우유 같은 재료를 한 3,000원씩 사고 2,000원을 이제 빵 기계를 빌리겠죠. 그리고 이제 5,000원을 알바생을 줘. 그럼 얘가 빵을 10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빵을 10개를 생산했다면은 5,000원인데 얘가 실질적으로는 7,000원의 가치를 생산한 거야. 빵을 만들면서. 그래서 그 12,000원의 가치가 나. 새로 2,000원을 가치를 더해서 잉여 가치가 자기가 원래 사회적 필요 노동으로 해서 5,000원 생산한 거 외에. 근데 이제 5,000원만 난 준 거지. 얘한테. 그리고 2,000원 내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1,200원씩 팔아갖고 12,000원 벌었으면 2,000원은 내 거가 되고 알바생 5,000원을 준 거죠. 근데 자본은 또 자본끼리 경쟁해. 쟤도 빵 만들고 쟤도 빵 만들고 이래.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가장 이윤을 올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빵 기계를 1시간에 10개 만들고 20개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얘는 5,000원 그대로 주고 그대로 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총 이윤이 늘어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잉여 가치 꼴 이윤이야. 2,000원이 내 이윤이었잖아요. 얘가 생산한 잉여 가치야, 이거. 그러니까 20%가 내 이윤율이야. 근데 이쪽 비율이 늘어나니까 이쪽 비율이 줄어들죠. 이쪽 생산수단분이 늘어나니까. 이게 가변자본, 불변자본, 이쪽이 불변자본이라고 그래요. 생산수단 원료라든지 기계에 드는 값이 이쪽을 이제 늘리는 게 가장 빠르니까 이쪽을 늘린다고 내가. 그러니까 늘리는데 잉여가치 이쪽이니까 계속 줄어들어. 전체 비율은 총 이윤은 늘어나지만. 그러니까 평균 이윤율은 점점점 늘게 돼 있다. 자본끼리 경쟁하니까. 그래서 경향적으로 저하한다는 거예요. 경향적으로. 그래서 마이토가 그린 그래프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1890년대 46%였는데 이게 점점점 내려가죠. 그랬다가 1차 세계대전 잠깐 올라가. 2차 세계대전 잠깐 올라가. 그리고 계속 내려와서 지금 10% 이하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1차, 2차 세계대전도 근본적으로는 평균 이윤율이 저하가 되니까 얘들이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국주의가 지들이 그 제3세계 침공해서 원료 싸게, 노동력도 싸게 하고 또 지네가 생산한 거를 이제 부가가치를 굉장히 매겨갖고 다시 제3세계 시장에 팔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들끼리 싸우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경향적으로 저하한다고 본 거죠, 그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이토가 조사해 보니까 46%에서 지금 10% 이하로 내려갔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브 코츠가 좀 미국 기업만 놓고 보니까 2008년에서 18년 사이에 8.15%로 그 전에 5%대에도 올라간 거예요. 근데 또 자본,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자본의 축적률은 1.8%밖에 안 된 거야. 그게 지대로 가고 이자로 은행 이자로 갖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10,000원 그래서 20,000원을 해서 기계를 갖다가 1시간에 2개 하는 거 빌렸다? 그러면 10,000원 또 빌렸을 거 아니야. 내 돈은 10,000원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 이자로 줘야죠. 그러니까 이자로 또 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 축적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네, 네, 다 잘 들은 그래서 네. 뭘 뭐. 하자고 이거예요. 아니 자, 나는 잠깐만. 말씀하세요, 계속. 정책 제안이라서 뭐 더 이상 네. 끈을 안 보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이러한 것이 늘 뭐 진보 진영에서 네. 이 정도 수준의 제안들이 다 됐어요. 그래 반영률은 뭐 0.01%도 안 되고 또 이 정책 제안이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정권을 해서는 이것도 한 10%도 받아들일까가 의문이고 그렇다면 이제 진보 정당이 어쨌든 집권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요원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이 어떤 국가 경영의 정책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킨다는 것, 사회 대개혁의 차원에서 한다면 어떠한 데는 방점을 두 가지고 노력해서 동력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이것들이 현재 한국 제4회에 있는 어떤 영향들을 어떻게 극대화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고민들을 해 나가야 되고 그게 뭐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성찰 속에서 그것이 조금 더 동력들을 널리 확보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정거장 아주 용어가 처음 쓰는 겁니까? 그렇죠. 몇 년 전부터 썼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처음 쓴 거예요, 내가. 예. 그 좋은 거예요. 예. 플랫폼보다 아주 정거장이 좋네. 그 개념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요 완행열차를 타면 그 다음 정거장 가고 그 다음 정거장 목표에 예. 이르는 한 정거장을 갈 때마다 너희의 성취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우리 이제 시민사회 진영들은 좀 이제 어떤 눈을 돌려서 해야 된다는 것을 그냥 한번 오늘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네. 그좀 이래 놓고는 허전할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하고 한마디 붙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먼저 네, 같이? 방법으로 가기 전에 네. 저 석사원입니다. 네네네. 제가 카톡에다가 의견 좀 올렸는데 우리 박재 선생님이 좀 읽어주시죠, 뭐. 아 카톡에 예예 잠깐만요. 네. 요거 답하고 네 해도 아니, 아니, 되겠죠? 잠깐만요. 답하고. 아니, 아니 이거랑 연관된 거예요? 아니 연관된 이렇게 말씀하시죠. 되면 이제 방법론으로 가기 전에 아니야. 아니 방법이 아니라 네. 방법론은 정책 제안만 하는 네, 건데 정책 제안. 얘기가 끝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실행이 되려면 저는 몇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이제 광장을 저는 탄핵 이후에도 유지를 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풀뿌리와 광장의 변칙법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마을 단위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중앙 단위에서 전국이 같이 했다면 이제 지역 일터 마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걸 해야 되는 게 이루어지고 또 한편에는 이제 정당에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정당에다 맡긴다면 민주당은 상당히 보수화됐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촛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국힘당 같으면 이제 한나라당이나 지금 이제 국힘당을 좀 더 합리적 보수로 만들고 민주당을 좀 더 진보로 견인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극우 80 나타난 데다가 또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만약에 저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이재명 후보보다 더한 사람이 더 개혁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개혁하기 힘들다고 봐요. 경제위기 극복하는데 소모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기다가 윤석열이가 기존의 예산에서 71조를 날렸어요. 정책을 할래도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 보고 가야 되고 또 진보정당이 지금 말씀하신 진보정당이 받을 수 있는 진보적인 정책들은 진보정당 힘이 없고 지금 뭐 진보 괴멸 수준인데 그래서 이거는 시민사회가 같이 오랫동안 과제로 갖고 계속 꾸준히 이뤄가야 되는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민주당과 연합에 대해서는 저
소신을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보수화됐고 여기 썼듯이 민주당의 문제점 많아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나가야 되고 민주당도 사실 이 국면에서 집권을 하려도 쇄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쇄신을 하지 않으면 집권도 자만할 것은 아니라고 해요. 지금 흐름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좌파들은 또 민주당 연합 무조건 부정해요. 근데 저는 그래 정거장을 점유하기에 있어서는 저는 민주당하고 연합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봐요. 뭐 그 전에 민주당에서 하도 속아서 좌파들이 그러지 말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해봤자 뭐 이루지 않았다는 것도 물론 이해가지만 목표가 이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정거장. 근데 정거장이 아닌 거는 뭐 좌파들이 말하는 것들이 옳은데 이게 정거장으로 가는 것만큼도 우리가 뭐 민주당하고 연합 안 한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것까지 하고 말씀하세요. 네. 이거는 그냥 질문인데요. 이 수도권 인구 집중, 네네. 출생률 저하, 인구 감소 이런 현상들은 이제 지금 앞에 언급한 것의 네. 결과로서 나온 것으로 네. 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좀 내세우지 않으신 건지 네네. 이제 그런 게 이제 궁금했었고 수도권 인구 집중하고 또 뭐. 출생률 저하, 출생률 인구 감소 저하, 이런 예. 현상을 그래서 이제 저 같으면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네, 제목으로 네. 뽑았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교수님은 이제 어떤 이제 결과로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안 넣으신 건지 네, 네. 또 하나는 또 이것이 또 피부로 와닿는 또 감각적인 이제 네.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네. 이제 저는 이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좀 현상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현상으로서 볼 때 이것이 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전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분명히 이런 현상들은 또 긍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이제 네네. 이런 문제는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좀 질문. 예. 저는 그 수도권 집중이나 출생률, 뭐 인구 감소 이게 상당히 큰 문제죠. 우리 뭐 그거 더 설명 안 드려도 0.78명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래서 뭐 대한민국 소멸용까지 지금 나올 지경인데 그게 물론 약간 과장된 거지만은 또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 원인을 맞춰서 대안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장 큰 원인은 불평등 심화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그 돌봄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다 극복하는 불평등을 완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돌봄 시스템을 우리가 해야 된다. 또 가부장적인 게 또 우리나라는 또 알아야 되는 게 자본주의 체제하고 연결돼서 한국에. 왜냐면은 이 페미니스트들은 또 자본주의랑 연관을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본주의하고 가부장제가 연관돼서 여성들을 어떻게 하냐, 이 남성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여성들한테 육아, 요리, 그 다음에 성적 쾌락 이걸 공짜로 제공받고 그리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또 와서 자본에 열심히 봉사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남녀가 이제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가사도 같이 남녀가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과 이런 것들의 시스템을 깨는 거. 그러니까 자본이 당연히 그렇게 한 다음에 지네가 이제 육아나 돌봄을 자기 해야 되는 거죠. 뭐 구글 같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완벽한 돌봄 시스템이나 육아 시스템을 회사가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과 국가가 같이 해야 된다.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개인한테 떠맡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초고령 사회 됐는데 각자 주변에 보세요. 제 친구들 가운데 가장 지금 괴로움이 큰 애들은 누구냐? 부모님 돌보는 애들이에요.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요새는 그래도 좀 나아졌어. 남자들이 해. 예전엔 남자들이 안 했어요. 전부 다 여성이 당연히 돌봄하는 걸로 이제 간주했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돌봄을 이제 개인이 하고 더구나 우리는 신자유 체제가 극단화되니까 개인 그 다음에 기업화 시켰어요. 야, 개인이 하기 힘든 놈들은 돈 내고 해.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돈 내고 하가 아니라 이제 국가가 돌봄 시스템을 해야 된다. 노인이건 어린이건 육아와 돌봄
유관이, 장애인이 이런 거 전부 다 돌봄 시스템을 이제 국가하고 나서고 되고 자본도 부담해야 돼요. 자기네가 그것을 무료로 공짜로 여성을 희생시켜서 얻는 대가로 자기네들이 이윤을 더 올렸기 때문에 그게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교육도 이제 개혁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남이 그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군수가 1억씩 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출산을 했어. 근데 애들이 중학생 되니까 다 도망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와 산업 연결된 그 대학 특성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것이 대학 나중에 서울 파괴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카네만 예를 들었잖아요. 그 7만 달러 받으니까 다들 그냥 출산율이 20배로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손상훈 원장님이 네, 말씀하시죠. 좀 논의를 집중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상훈 원장께서 세 가지를 제안해 주셨는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개선해서 사회법 위반 종교 지도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 네, 이게 아마 저희 2020대 대선 때도 나왔던 그렇죠. 과제이긴 한데 특히 국가 보조금 횡령이나 종교단체 편법 탈세 처벌 강화 이런 예산 처리 방지 대책안 같은 건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 종교 유착 특혜 관행을 혁신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신도시 조성시의 종교부지 폐지, 종교부지를 의무적으로 해서 단체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카톨릭 세계 청년대 특별법 지금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단되거나 폐지돼야 된다는 입장.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위기 관련 강력한 경제 공동체 형성 기반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불교계가 솔선수범해서 미래 탄소세 예상 수입의 33%를 국민에게 분배하는 것들을 좀 제안해보자. 그리고 두개 중 차기 총무원장 후보의 기획에 대한도 공개 질의해보자. 이런 정도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정책 공식으로 좀 제안될 수 있는 것들로 좀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환경 쪽 기후위기 관련 행태에 관련돼서 이제 복양연대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와 젠더 연구 소장이신 목변 소장님께서 좀 여성이나 성평등 문제를 좀 제안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노조에서 오셨으니까 노동 관련된 부분도 한번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료집 뒤에 보시면 저희가 44페이지인데 저희가 이제 2022년도일 겁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비교 정책 제안서라고 해서 비교 시민사회가 이제 협업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토론회를 거쳐서 각 당 당시 이제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뭐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12대 영역에 120여 과제를 제출했는데 사실 되게 포괄적이고 많고 일반 시민사회나 뭐 민주지정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중에서 불교계가 좀 집중해서 해야 될 과제들을 좀 선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뭐 10개 정도 우리가 이후에 불교 시민사회가 이 10개가 되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모은다라는 취지를 갖고 좀 제안드리는 거니까 뭐 이거 보시면서 10대 가지 정도 좀 모아서 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 변별력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봐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아까 이제 손상훈 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제도 종교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특혜를 받는 존재들이에요. 자기 특권을 갖다가 포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자세, 그런 용기가 필요한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자면요. 사실은 공유 경제라는 것이 지금 어떤 자본주의 개별화된 소비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찰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전통 종교 같은 경우는 바로 공유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자가용을 안 가지고 그 큰 사찰에서 필요한
자동차를 갖다가 몇 개만 공동으로 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사용하는 구조. 개인이 자기 자가용 가지지 말자, 출가자는. 이런 식의 제안이라든가 어떤 선언도 지금 현실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 얘기 나온 것 중에 이제 그 수도권 인구 집중이라든가 저출산 문제 같은 것들이 그냥 부정적인 것들로 인식을 하는데 저는 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만큼 변했고 우리 인간은 거기에 적응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으로 얘기할 때 자본 장비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을 때는 맨발에 쓰레박 걸고 거기다가 생산성을 높이려면 삽 한 자루씩 나눠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땅을 막 파거든요. 그러면은 삽이 없을 때랑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확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뭐냐면은 삽을 나눠가지고는 안 돼요. 포크에 한 대씩은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하나의 노동이 더 생산성이 높여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의 덩어리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회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라는 걸 나눠지게 될 터인데 지금 우리가 저출산이 되는 거는 자녀 한 명을 갖다가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온전하게 양육해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투여돼야 될 자본의 규모가 이미 부모들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옛날 농경시대 부모처럼 빤스 란닝 입혀가지고 산에다 풀어놔도 애들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교육도 받아야 되고 대학교까지는 나와야지 그래도 겨우 입에 풀칠한다는 것 때문에 애가 복수가 되면은 이게 내 감당도를 넘어선다라는 것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이 사회적으로 주거 안정이라든가 직업 안정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저출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교가 거기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해요. 그러나 불교적인 고민, 우리는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가슴 아파할 수는 있다. 사람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사람이 어떤 물질로 치환돼서 홀대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 전부 부처님이라고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대답을 던져놓고 또 그런 사람들 그런 요구들을 갖다가 기성 정치인들한테 여기에 공감하고 동참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하고는 약간 틀립니다만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였던 모 비구니가 자기는 사형제를 찬성한다 라고 그랬답니다. 뭘 찬성한다고요? 사형제. 사형제도를 찬성한다고 하면 어. 이게 종교인 특히 불교 출가자로서 할 말인가?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라고 봉사주의 원명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소송 전문가인 국힘당 시의원한테 작년에 표창장을 줬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불교 내부에 알게 모르게 정치 권력하고 추파를 던지고 어떤 사법하고 검찰하고 친화적인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좀 극복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자라는 건 그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두서가 좀 없었습니다만 불교적 기준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가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30분 안에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드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저는 지금 사회에서 오히려 이제 불교적 대안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가능성이나 새로운 지평을 많이 연다고 봐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는 이제 불교의 어떤 불성론, 뭐 진속불이론 아니면 동체대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이 모든 사람의 이제 불경에도 나오잖아요. 종성에 관계없이 이제 다 평등하다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제 광장에서 나온 것의 가장 중요한 요구가 존엄과 평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엄과 평등의 어떤 불교적 기반, 철학들을 얘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후위기의 대안들을 보면은 탄소세도 부작용이 상당히 또 많아. 이게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품화되면서 그 무력화 문제도 있고. 근데 부작용 전혀 없는 기후위기 대안이 뭐냐? 소욕지족의 삶이에요. 그렇게 어떤 소욕지족의 삶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사찰 자체가 원래 공동체였고 원래 서양의 개념에 꼬문에 가장 비슷한 거였다고 봐요. 그러면 사찰을 어떤 우리가 이제 나갈 방향도 이제 자본주의라든지 대안에서 해야 된다면 저는 국가 단위도 하지만은 실제 가능한 건 곳곳에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라고 보는데 사찰이 그 지역의 그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펴나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제로서 해 나가면서 나머지 이제 정책들을 같이 결합시키고 또 국가 요구할 건 국가 요구하고 정당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시민사회가 같이 할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구분이 되고 또 이렇게 어떤 마스터플랜을 짜서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질문에 이 44페이지부터 있는 거는 이제 2022년 3월 9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네, 그때 만든 거예요. 시민단체들 모여서. 참고로 붙여놓은 거죠. 네, 네. 이건 교수님 발표하고는 발표하고도 관계는 있지만은 이제 네. 그때 이제 제가 초안을 쓰고 그 전에부터 제가 해왔던 작업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가 모여서 토론하면서 보완을 한 거죠. 네. 특히 박지원 소장께서 많이 보완을 해주셨죠. 환경 쪽도 한번 어떠신지. 저희도 이제 지금 한 몇 가지 카톡방에 정리된 것을 올린 적이 있어요. 보셨죠? 네. 거기서 이제 저희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크게 생태계 파괴하는 개발 대신 생명을 선택하라. 그다음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을 상향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그다음 세 번째, 소육지족하여 생명을 돌보는 사회로 전환하라. 이렇게 이제 큰 세 개 카테고리를 갖고 그 아래 이제 뭐 세 개 이렇게 좀 저희가 제안한 주장한 것들 정리를 했는데 저희도 이제 그 기후 문제 고민하면서 이제 그 체제전환 얘기를 계속 기후 쪽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생태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 세대 민주주의 넘어서는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이걸 넘어서는 그래서 이제 생태민주주의는 다 미래 세대와 그다음에 이제 비인간 중심의 분리까지를 보장하는 생태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기본 우리가 이제 경제 중심의 그런 목표 설정, 경제 중심의 돌아가는 사회를 돌봄 중심, 그러니까 방금 존엄과 뭐라고 평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것을 하고 아주 그렇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엄과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우리는 서로 돌봄을 지금은 돌봄이 시장 상품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사회, 그래서 생명으로서 같이 존엄을 좀 가지려면 돌봄이 서로 잘 유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본 사회 전체를 좀 바꾸는 새로운 이제 전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후 환경 문제가 이 민주주의 정치 문제 또 경제 체제 문제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게 좀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또 이제 당장 이제 눈앞에 있는 것들은 신공항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핵발전 진흥 정책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보철거 문제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기위 댐 건설 문제 이런 당장의 토건사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당장 좀 다음 문제가 이제 뭐 대선에 들어가면 지금 이게 민주당도 여기에 그런 거에 일정 정도 뭐랄까 찬성하면 진행돼 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민주당 문재인 때부터 시작된 일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제일 고민이죠 당장. 그리고 이제 정보장 얘기하셨지만 단계적으로 어떻게 생태 전환 사회로 돌봄 사회로 나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들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제 김영호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진보의 성찰이 그렇지만 불교의 성찰, 불자의 성찰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불자들은 어떤 삶을 원하는가, 어떤 세상, 그러면 우리가 정토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의 정토는 어떤 건가,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되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떤 게 행복한 삶이지? 어떤 게 우리가 원하는 만들려고 하는 정토이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찰도 가능하면 예의가 될 만한 스님들 이랑 좀 이런 걸 만들어서 스님들도 사실 사찰 안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신도들이랑 이런 얘기 해보려고 하기가. 그렇지만 이게 저는 이게 얘기할 때 공론장이 확산되고 민주주의가 정말 그 의회 민주주의가 바닥에서부터 그 최고 우별 기구까지 이렇게 쭉 뻗어나가려면 우리가 이런 논의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안 되고서는 그냥 1%의 뭐 진보적인 사람들만 그 시민의회를 만들어가지고는 세상이 안 바뀌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누구나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세상, 우리가 원하는 삶은 뭐고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뭐지? 이런 얘기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 사찰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불교 안에서 어떻게 이걸 공론화하고 공론장을 확산해가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면 좋겠고요. 사찰에서는 왜 공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만 해결하면 되잖아. 그리고 일단 그 정치 얘기하는 거를 아니 주지 독점이 가장 문제야. 주지 독점. 정치가 하는 거를 꺼려하지 않나요? 누가? 이 종교 안에서 독점하고 돈. 저는 예전에 사량반동을 할 때부터 사찰 주지 스님 만나면 이 얘기를 해서 사찰을 좀 공동체 만들자. 근데 안 하는 게 크게 두 가지는 주지 독점이 깨지는 거고 그렇게 사찰 운영에 민주화. 또 하나 돈을 거기다 쓰고 싶지 않은 거지. 그걸 설득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의제로 있잖아. 실천의 어떤 방향과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제 불교의 현실 조건을 또 봐야 돼. 사찰이라는 것이 기본은 아니지만 지금 공찰이 그렇게 많아요. 빌공짜 사찰이 그렇죠. 맞아. 공통이 아니에요. 빈집처럼. 맞아, 빈집처럼. 그런데 이 덩치는 너무 커졌어. 국가도리라고 뭐 병자라고 막 받아가지고 집만 지놓은 거야. 유지가 안 돼. 선생님들은 주지 발령은 받았지만 신도 없는 데는 있잖아. 서울 살아요. 그 신도나 뭐 포교사단에 포교사 하나 맡겨놓고는.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분들이 우리가 좀 사찰이 사실은 우리에서 가장 기본 어떤 조직단이 아닙니까? 요거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고 이런 어떤 조사와 그걸 통해 가지고 그것이 진짜 근거가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그 공차를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이 나올 수 있어요. 조계종에서는 굳이 선임 없는 주지를 저렇게 발령 내려고 그러지 말고 그 포교에서부터 사찰 운영 관리라든지 주변의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뭐 협업을 통해 아니면 법인과 있잖아 MOU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제가 하는 많은 영향들 각각의 어떤 전문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하면은 그게 공론을 장애해야 그렇게 만들면 그거는 이제 주지라는 데 있잖아 완전히 카리스마가 하나 없으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어때 실질적인 어쨌든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내고 실천 단위와 강량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후에 이제 오늘은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같이 함께 할 과제를 선정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그 문제 그리고 특히 불교계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비교 내부의 좀 변화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런 것들 좀 위에 후속 문의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기 우리 옥부건 위원님께서도 여성 쪽이나 뭐 성평등 관련 쪽에서 좀 보완할 부분이 있을까요? 예, 계속 뭐 우리 사찰이 공동체로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이 변화를 일으킬 주체는 사실은 제가 여성이에요. 이 불교계에서 지금 그 다수 신도가 여성이고 여성 중에서도 나이 많은 여성들이 좀 대다수예요. 여성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여성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젠더 이슈로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 여성들을 의식화시켜낼 것인가, 특히 나이 많은 여성들. 근데 이 여성들에게 뭐 정치 얘기나 이런 얘기는 너무 먼 얘기고 하다못해 불교적으로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저도 지금 고민이거든요. 저도 이제 어찌 나이 들다 보니까 제사를 어떻게 지내지? 생일을 어떻게 지내지? 불자라면 어떻게 생일을 지낼까? 이런 의례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그 공론의 장을 통해서 제가 여성들이 어쨌든 같이 모여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리고 뭔가 하나라도 움직여서 뭐 좀 변화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출발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많은 남성들이 제가 불자 남성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이거 여성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여성이 주체가 돼야 된다. 이 부분 얘기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은 우리나라 같은 거 지금 하찮이 다 받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대다수는 아직까지 그리고 생애를 어떻게 지내는지 불자는 어떻게 생애를 지내야 되냐는 거예요. 나 이거 정말 굉장히 같이 논의하고 싶거든요. 여성들끼리. 정답을 갖다가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는 일단 열린 공간, 대중공사가 크게 작게 계속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 사찰마다 한마음 선언은 다르고 또 어디 사찰은 다르고 저기 정토회는 또 다르고 또 다른 사찰은 이렇게 사찰마다 또 달라요. 제가 지금 그 서울 근교에 있는 모 사찰을 가봤었는데요. 여성 신도가 여성 신도를 쫓아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신도들이 시집대 다니라고. 내가 여기 수십 년 다녔는데 어디 도시가 팽창하면서 젊은 애들이 몸에 쫙 붙는 거 입고 오니까 너 스님 꼬시러 왔냐? 이러면서 쫓아내요. 맞아요. 니들 절 다닌 지 얼마 됐다고 녹부를 닦냐? 쫓아내고 공약한 것도 오고. 어떻게 하면 여성들을 이렇게 인컬리지해서 의식을 좀 고양시켜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가져야 돼. 어찌 보면 변화의 주체를 만드는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누구 정책자는 얘기하시는가요? 네. 아 여기 성평등 시위에서 41페이지 보면은 제가 요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디지털 성범죄 정말 너무나도 심각하거든요. 애물방해니 뭐니 해가지고 근데 이게 법에서 빠져나가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아직 법이 미비하고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화가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지원 체계 강화 이러면 굉장히 좀 먼 얘기니까 법제화. 법제화. 네. 예, 이렇게 해서 좀 정확하게. 불교 내적으로는 N번방 사건 때 법나 스님이라고 있었죠. 법나권도 있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종교 지도자에 대한 그 교육 과정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지금 승가 교육에서는 경영이라든가 이런 윤리,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전혀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리고 걸러내도 못하고. 다른 부분들이 지금 다 거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법제화가 굉장히 좀 요걸로 좀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지금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최현 대표하고 지금 오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합쳐서 하면 저는 진짜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국가 단위를 우리가 바꾸는 거는 지금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고 저는 지금 옛날부터 마을 단위나 어떤 지역 요 한 군데라도 우리가 잘 만들면 그것이 점점점 퍼져나가리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공동체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요번 태중동문에서도 뭐 울산, 목포, 뭐 또 대구 이런 데 제주 가면서 항상 그 얘기했어요. 여기만 이래도 울산이라도 목포라도 한번
만들어 중앙단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다고 할 때 저도 뭐 이렇게 계획도 한번 세워봤는데 가장 크게 마주친 게 재정이잖아요. 근데 재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한 게 부동산 분야야. 근데 지금 최현 대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찰 그거를 조계종에다 우리가 단체가 다 연합을 해서 우리가 공찰 하나를 딱 짚어서 그걸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점토로 만드는 운동을 하는 거지, 거기다가 공동으로. 그러려면 이제 여성 보살님들 많이 또 이렇게 조직화를 시켜서 저는 그게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같이를 제가 나서가 3년 전부터 고민해서 네. 지금 거의 이걸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법인을 한다? 우리 제가 아니 조합을 이제 사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법인을 조합원들. 법인을 만들어야 우리 전문가 뭐 변호사도 있고 뭐 여성 전문가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법인을 만들어야지 조계종과 MOU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 관리 뭐 이런 것들 하기 어려운데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대행을. 그러면서 우리 소유권은 누굴 갖고 있고 주치의 임명을 해도 되고 그건 그쪽 재산에 대해서 기득권에 대해서는 손 안 된다. 그러나 그 공간 자체가 공유로서 어떤 적법한 부처님의 어떤 법에 의한 공중의 장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모델들과 모델을 만든다. 이거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은 이제 불교 시민사회단체들이 좀 이렇게 발기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조금 어쨌든 대선 지나고 그다음에 지선까지 지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논의를 좀 해봅시다. 뭐 저는 근시일 내에는 성립하기 어려운 그렇지, 지역이긴 하지만 고민은 좀 계속 지향점은 있어요.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플럼 빌리지하고 아미시 공동체를 결합하는 거야. 예를 들면 스페인 공동체도 하면서 아미시 공동체처럼 우리가 일도 하고 거기서 노동도 하고 이런 거. 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저기 시민사회가 조계종이 불교적이냐 사실상 저는 이런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반불교적이고 비불교적이다 드러나는 여러 행태들이 또 역할에 있어서도 오히려 역행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덮고서 조계종의 역할이라든지 조계종의 어떤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글쎄 저는 좀 생각이 좀 꺼려지기 때문에 현실성이 거의 없죠. 근데 저는 이것은 뭐 공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공표해야 된다는 왜냐면 사실상 드러나지 않고 언표되지 않았을 뿐이지 많은 종교학자들은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불교를 포함하여 여러 종교에 대해서 반종교적이라고 비종교적이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거를 이제 드러낸 분도 있고 드러내지 않는 분도 있고 조심스러워하지만 어떤 이런 전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이거 대단히 좀 저는 공허하고 글쎄 또 뭐 전술적으로는 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래서 공찰이나 사찰이 조계종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조계종 성녀들이 전유물이 아닌다는 데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불교적이고 반종교적이고 그걸 이제 그 대목을 조계종 승려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아니요, 그래 그건 인정 안 하는 걸 자기들 우리가 그걸 바꾸자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그런 지향점이 없이 그걸 포기하고 어느 땅에서 바늘을 꼽아. 지 땅에서도 바늘 못 꼽는 그래서. 하여튼 공공재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이제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좀 정책 제안은 좀 나왔는데 사실상 우리의 과제가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제안 중에서 저는 마을이라든지 몇 가지 이런 것에 좀 공감이 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만나서 하고 있는데 만나서 한다기보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지금도 제도는 있습니다. 뭐죠 주민 참여 예산제라든지 몇 가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또 보니까 이런 몇 가지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뭐 보니까 이 제도를
아주 제 편견이 가진 거지만 지역에서 그냥 자기 영향력 내지는 어떤 뭐 소일거리 같은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시나 시의회에서는 아예 무시를 이제 왜냐면 시의회가 니들이 무슨 예산을 해서 그래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마을 꽃길 조성 뭐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제도의 결과처럼 이제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마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마을이라는 데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에 인식 내지는 어떤 것들을 갖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대안이 뭐냐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그래서 이런 좀 정책 제안과 우리의 과제 사이에 이 간극이 없어야지 이게 내 제안이 되는데 네. 좀 그런 의미 들어서 이제 이후에도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논의를 이제 앞으로 과제로 가져가자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한번 제안하고서 내일과 무관한 것이 돼버린 것 같아요. 많은 것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죠. 각자 개인들은 그래도 꽂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뭐 100개 중에 꽂히는 사람들이 몇 네. 사람 있으면 한두 개라도 우리의 이제 좀 일과 역할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랑 지금 하는 대안이 지금 뭐 성미산 공동체가 뭐 또 용인의 뭐 동천마을인가요? 뭐 이렇게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들이 곳곳에 있잖아. 하긴 뭐 실상서 거기도 느슨하게 어떤 그거 하는 거고. 근데 거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지역 조례 외에는 지원법이 없는 거예요. 제도화가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장 제가 볼 때 필요한 게 마을 공동체법을 만드는 거야. 국가 단위에서. 그래서 아예 예산을 할당하는 거죠. 마을 공동체법을 만들면 지역 예산에서 얼마를 그 공동체 지원으로 할당한다. 그리고 지역이 어떤 지원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저는 1순위를 제가 뽑는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이고 그 다음이 저는 마을 공동체법을 국가가 제정하는 걸로 아예. 마을 공동 구체적으로 뭐를 마을 공동체라고 할 거냐? 그런 마을 공동체 뭐 어떤 조직을 갖다가 뭐 법인체로 신고를 받아간 것만 인정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리나 동단이 어느 그냥 자연실학을 얘기할 건지 갈 길이 멀지요. 뭔데 지금 그 지역 공동체 만든 사람들은 어느 초안들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 이제 그 네. 운동체인데 민주당의 누구야 한 의원도 그게 읍면동을 운동체인데 그걸 행정적으로 어디까지를 그 알고 가고 그냥 초안은 있어요. 민주당 의원도 갖고 있어요. 바람만 아직 안 한 건데 좀 더 우리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좀 밀면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봐요. 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을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달라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니네가 예산 받을 아니 그 기준들이 있죠. 그 법안에 안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 동단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있어요. 반감 반미 아까 형 말했던 여기 우리가 우리 정 위원장님 말했다시피 뭐 꽃밭 만드는데 300만 원 타내고 그것도 구의회 통과가 돼야 돼. 그래서 구의회가 막 삶고 이래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실정이거든. 그게 아니고 주민이 주권자로서 주민으로서 당당히 그렇지 사업적으로 있잖아 그게 마을이지 동은 마을 아니야.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비상행동 그쪽에서도 우리 하는 것 중 하나가 그래서 이제 읍면동의 마을, 그렇죠. 읍면동 주민자치제 도입과 주민 참여 활성화를 얘기하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주민자치법을 제정해서 주민자치를 제도하고 권한과 재원지원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를 5 플러스 마을 공동체법까지 가지는 거죠. 그런 내용을 하나를 상당히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상당히. 근데 이제 제가 조명이 되는데 제가 이게 직접 민주주의하고 맞물려서 그렇지. 공론장 만드는 거랑 풀뿌리 다 같이. 마을이 소멸되고 대부분 다 고령화되어 있어서 어차피 수면대 운영으로 돼 있어요. 운동을 하더라도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뭘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을 음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네. 서울시내 무슨 뭐 공유 들어가죠. 이편한 몇 세대 대상으로 서울도 그래야 되는데 서울도 같이 가요.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서울주가 돼야 된다는 후보가 나왔습니다. 뭐요? 안독수 먼저 다닐 것 같아. 아이고 씨, 개새끼들. 한덕수 먼저 그럼 다음 주로 나와. 24일에? 그러니까. 야 그러면 3일 달로 간다니.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거 때리고 부상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래. 보수하고 딜을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20일 탄핵가 지나서 지금 보수 애들을 전원 일치로 끌어들인 대신 20일 이후에 한다 이게 딜하고. 잠깐 이제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제 자, 걱정되지 정비하고 그러던 시점인데 저도 이제 지금도 들으면서도 이 법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느냐, 활성화된 가운데서 법에 이제 운영이 되느냐. 근데 지금도 법은 없지 않은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아까 뭐 이렇게 성미산 마을이라든지 하는 것도 이런 사례들이 막 지역 곳곳에 이제 있을 텐데 조금씩 있어요. 조금씩. 예. 근데 다 달라 보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저 같은 경우는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면서 통장 모집한다라는 그 플래카드를 유심히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 진짜 중요해요. 이제 동반장. 해봐 그래. 이제 일단은 통반장을 지원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그렇지만 저는 막 그렇게 통반장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냐면은 뭐 제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그 통반장 뭐 하냐 그랬더니 세탁소 어느 대체적으로 마을에 이제 붙박이로 하는 이제 뭐 세탁소 마을에 어느 가게 하는 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시고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또 반장들하고 같이 밥 먹고 뭐하고 하는 것이 주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시에서 정해진 지침이 내려오면 또 뭐 인구조사 가기도 하고 뭐 주민등록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같이 서로 견해를 나누면서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이건 대단히 이제 그 작은 노력이 아니에요. 진짜 맨 땅에서 뭐 조직화해가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마을 지역 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풀뿌리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공론장하고 결합해야 되고 거기에 마을 공동체법과 같은 제도화도 같이 돼야 되고 김광선 선생님 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촌 중심이 아니라 도시 중심으로 가고 또 촌들도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굳은 일을 갖다가 이제 마다하지 말고 아까 세탁소도 얘기했지만 별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5년 10년에도 결과가 잘 안 날 텐데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이랬나 하고서 일단 회의심이 엄청나게 하고 뜻은 전 세계의 경제를 갖다가 내가 좌지우지 하겠다고 이제 내가 지금 세탁소나 조작하는 10년인데 이게 뭐 결과도 안 나오고 말이지 뭐 이게 이런 옛날에 이제 내가 노동 세계로 바꾸겠다 해가지고선 구로동 가가지고선 해서 뭐 손 잘리고 했지만 결과가 이게 뭐냐 하면 회의심만 이제 싸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뭐가 있어야지 이게 촉발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또 허무감만 쌓여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은 불교적인 어떤 그 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편한 세상에 무슨 뭐 500세대에서 거기에 적어도 상가에 포배당 하나는 있어야지만 뭐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누구라도. 그럼 불교적인 이데올로기로 불교적인 그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없죠. 그러면은 가서 몸 바쳐서 한다고 해도 내가 불교 운동을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논의가. 앞으로 진지하게 좀 논의를 해주십시오. 아까 정석훈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불교가 과연 불교냐라는 문제의식, 아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신행 형식이라는 것이 왜 불교가 조직화가 안 되느냐고 하면은 대개 저 삼중 사찰이나 아주 유명 사찰에 신도 등록을 수건 카드를 집어넣고서 그걸 자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활 근거지하고는 전혀 이격돼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도발 잘 쓰는 사찰과 부처님을 자기 사찰과 부처님이라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얘기했던 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뭐 자기 동네 이런 식의 신행 공동체, 횡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불교는 사실은 우리는 잊어먹어야 돼요. 뭘 변화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그리고 새롭게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신행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무엇에서 출발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간단하게 모여서 연보를 해도 좋고, 쉽게 다 어려운 거 하자 그러면 도망갈 거고, 이런 걸 고민하면서 하나씩 사람들이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좀 오셨는데 네, 말씀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네. 노비남입니다. 제가 네, 중국에 네. 너무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그러게요. 한국으로 왔는데요. 네, 아직까지 네. 한국이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언론에서 아니요, 온라인에서 뵙고. 제가 들으면서 이게 주제가 너무 방대하고 크고 넓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는 이제 정책 제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달라라는 이런 요구라면, 이게 불교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약간 첨가되면서 정책 제안을 하면 좀 다른 각도에서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특히 이제 제가 사실은 저는 통일운동에 그 한 생을 걸었다고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이게 참 어떤 차원에서는 참담하고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북한 사회가 엄청 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인 이게 방향을 잘못 설정함으로 해가지고 혼자서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는 북한의 아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모든 문제 줄이고 한국 사회에 들어와 보니까는 너무 많이 변했고, 아까 그 돌봄 문화가 이렇게 자본화, 상품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돌봄의 가치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평가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게 돌봄문화 상품화되면 큰일 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특히 이제 제 조카가 애를 키우고 있는데 보니까는 교육비 갓난쟁이 지금 9개월인데 야, 애 밑에 돈이 얼마 들어가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밤에 4시간 노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으로 요즘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야, 너 적당히 해라. 애한테 너무 많이 투자한다.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멈추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급박해진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러니까 개인이, 이게 제 조카의 경우 그 아이의 물론 그 아빠하고 많이 나눔의 시간을 가지기는 하지만, 아이한테 투여해야 될 시간 플러스 자기가 알바라도 해야 이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구조, 그러니까 일종의 과소비거든요. 그렇죠, 과소비. 예, 너무 과소비예요. 이 과소비 문화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 불교적인 차원에서 한번 돌아본다면, 지금 저도 이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쓸데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적응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야, 이 문화적인 엄청난 소비 문화의 이 덩어리를 갖다가 불교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안을 말할 것인가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몇 마디라도 좀 이렇게 대전제를 하고, 그게 대안 체제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이 과소비의 사회를 어떻게 지혜롭게 전환할 것인가에 우리의 실천의 행동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진짜 공감해. 근데 아까 이동 교수님도 그래서 소욕지족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소욕지족이 수행자의 덕목에서 이제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시민윤리로 전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소욕지족에서 소욕이 아니라 지족의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행복하다. 이런 거를 바이러스를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냐? 소욕하니까 행복하다. 그렇게 해서 저는 소욕지족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전면적으로 불교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과소비, 이 소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결핍은 이 소비 중독의 영양분이거든요. 만족은 소비 중독을 해독제예요. 소비 중독에. 그래서 이 소욕지족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보완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자유라는 것이 저는 크게 세 가지 개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만 말하는 거죠.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자유. 근데 거기다 이제 지맘대로 하는 것까지 극단화한 거지, 소위 소극적 자유가. 근데 세 가지로 나누면 진정 우리가 이제 추구할 자유는 적극적 자유. 내가 노동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 실현하는 거. 내가 수행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 이게 적극적 자유죠. 그리고 소욕지족하고 더 결합되는 게 이제 대자적 자유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더 자유롭게 해서 그 사람을 억압에서 벗어나고 불교식으로 하는 중생 구제할 때 느끼는 어떤 황홀감. 그게 이제 소욕지족에서 지족이라는 것이 행복하지 않느냐, 뭐 줄여서 행복해 이러면 안 되겠죠. 줄이는 것이 어떻게 자발적 절제가 더 행복한지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퇴임하면서 책을 100박스 이상을 우체국 박스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다 100박스 넘어요, 교수들 하나는. 저거 많다는 거 아니야. 근데 보내면서 물론 책 볼 거 몇 건 놔뒀지만은 다 보내지는 않았지만은 그거 보내면서 조금도 뭐 이렇게 섭섭함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유 사이트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라이브러리 제네시스나 에나 아카이브 가면 마음대로 책을 볼 수가 있어요. 4천만 권 있어요, 책이. 그거가 있으니까 다 그냥 조그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유해도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책 100박스에 되는 거 이렇게 어느 도서관에 다 기증했는데 그게 조금 더 가깝지 않아요. 그런 대안이 있지 않고 너 책 내놔 그러면 절대 안 내놓죠. 또 플러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식이나 가치관이 다 자본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잖아요. 자본이 욕구를 창출하고 지금 소욕지족 말씀하셨는데 꼭 해야 되는데 자본이 끊임없이 이제 소비를 강요하고 유혹하고 욕망을 갖다가 부채질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욕지족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중생들은 자본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렇기 때문에 소욕과 지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의식의 자유, 좋아함의 자유 뭐 이런 거를 이루려면은 자본의 장난을 분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본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환경 문제와 어울려서 탈성장이 기본적으로 강조가 돼야 돼요. 탈성장을 하면서 자본의 고삐를 죄고 그래야지만 소욕지족도 또 이제 순진한 우리 민중들이 소욕지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뭐 맨날 텔레비 보면서 그 유혹에 이끌리면서 내부의 욕망과 갈등을 하고 피곤하지요. 우리가 선진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서 탈성장을 우선 소리 높여서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공유에 대해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참 마음을 공유하는 게 아니니까 물건 공유 장이 있어야 돼. 공간이 있어야 돼.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어. 이게 또 문제야. 근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돼야 된다고. 청년에도 그래요, 그거.
참 어디 이제 좀 줄라 그래도 우리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그걸 받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되고 소육지족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족에 대해서 기준만 세우면 돼요. 그렇지. 이런 자본의 유혹에 대해서 나는 강조를 합니다. 거의 저도 이제 녹색 사찰 운동을 하잖아요. 불교환경연대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비전은 뭐냐면 사찰이 그런 공유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저희는 이제 무소유 나눔 페스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찰에 갖다 놓으면 사찰에서 필요한 사람이 또 가져가게 하고 그런 거를 사찰에서 계속 하도록 저희가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찰이 사실은 다른 데보다 그래도 좀 공간의 여유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사찰이 그런 공유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다. 그런 이제 꿈을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장이 얘기한 사찰은 착한 사찰이야. 불교환경연대가 연구를 가져가고 아까 김포 씨가 다 얘기하잖아. 박원순 씨의 착한 가게를 하자는 거야. 아니 책만 해도 통도사가 다 받아요. 그래서 지금 37만 건이 있대요. 저도 통도사 분들이라고 해서 처음에 했는데 어떤 선배가 자기 어디 있다고 거기에 달라 그래서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통도사가 책을 받아요? 교수들, 회의만 교수도 뭐든. 그래서 지금 현재 37만 건이 있대요. 37만 건. 지금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은 안 문제 좀 되죠. 집중하시죠. 온라인은 라이브러리 제네시스 같은 거 하고 예를 들면 가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육지족 쪽의 삶에 대한 어떤 확산할 것인가, 자본의 문제에서 극복해낼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 공유경제, 커뮤니경제에 대해 해주셨고요. 이런 문제들을 오늘 좀 종합해서 10가지 문제를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5분 남았고, 그래서 일단 나온 얘기를 좀 종합하고 오늘 또 이렇게 중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의견을 한번 시작해서 운영의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10대 과제와 더불어 나왔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구현할 거냐, 우리를 성찰하면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차 토론을 한번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 좋습니다. 네. 하면서 좀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네. 2차 토론회. 2차는 탄핵 기회 하면 탄핵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끝나는 거예요?